여러분 안녕하세요. 혼자 다 아는 남자 혼다입니다. 오늘은 켈트족이 대이동을 시작하면서 이탈리아 반도로 진입하는 과정, 그리고 그와 비슷한 시기의 에트루리아 세력 몰락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켈트에 대한 지난 방송을 간단하게 요약하면서 시작하면은, 켈트는 인도 유럽어의 한 계통인 켈트어를 구사한 집단으로 언어적인 공통성에 기반한 어족 집단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때문에 혈연과 지역에 기반한 시족이나 부족에 비해서 훨씬 더 넓은 활동 영역을 보인 유럽 민족이었습니다. 동남쪽으로는 현대의 터키 땅에서부터 서북쪽으로는 오늘날의 브리튼 제도까지 폭넓게 거의 유럽 전역을 활동무대로 삼았다는 점이 그들의 활동성을 방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넓은 영역을 보인 것은 어족이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키케로의 기록에 따르면은 그들은 부동산인 토지에 묶여가지고 농경을 하기보다는 대지 사육에 치중하면서 지속적으로 이동한 것으로 묘사되는 집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주업은 돼지 사육이었고, 농경은 돼지 사료를 충당할 정도로 수행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전형적인 농경 집단보다 이동성과 공격성이 높아서 자연스럽게 활동 범위가 넓어졌을 거란 생각입니다. 실제로 대집단으로서 타민족의 영역으로 침범해가지고 거기에 자리를 깔고 눕는 경우가 많았고, 오늘 방송에서는 그러한 사례 중에서 이탈리아 반도에서의 행적을 구체적으로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런 공격의 도구로 그들은 큰 방패와 함께 거리에 따라 단검부터 장창까지 고르게 사용했지만 무구의 질은 대체로 조악했습니다. 투구를 착용한 전사의 비율도 굉장히 낮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켈트는 싸울 이유가 충분하면은 빼거나 물러서지 않은 호전적인 집단이었습니다. 이제 좀 더 본격적인 오늘 이야기로 들어가서 유럽 내에서의 켈트의 거시적인 움직임을 조망하고 거기에서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럽 북서쪽에서의 켈트 활동을 요약하면은, 켈트는 오늘날 프랑스를 주요 근거지로 삼아가지고 북쪽으로는 브리타니아의 섬들에서 서남쪽으로는 피레네 산맥을 넘어서 히스파니아, 그러니까 에스파냐 민족들과 이베리아 반도를 두고 싸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묘사의 핵심이 될 동남쪽으로는 알프스를 넘어가지고 기원전 4세기경의 로마 공화국과 충돌했고요. 동쪽 멀리 발칸 반도 쪽의 하이모스 산맥을 넘어서 알렉산드로스를 전후로 한 마케도니아의 접촉도 있었습니다. 또 거기에서 보스포러스 해협을 건너가지고 아나톨리아까지 진출하기도 했고요. 오늘 이야기는 1번 이야기의 도입부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가까운 시일 내에 켈트와 로마의 전쟁과 관련한 영상도 업로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번과 3번 이야기는 통합해가지고 차후에 가볍게 번외편으로 다룰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켈트가 본격적으로 이탈리아 반도로 유입되기 시작한 그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켈트의 중심지는 기원전 5세기 전후로부터 기원전 1세기인 카이사르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갈리아를 중심으로 활동했습니다. 즉, 앞서 이야기한 프랑스죠. 더 구체적으로는 비투리게스 지역이었는데요. 이 지역은 오늘날의 와인으로 유명한 보르도입니다. 즉, 비투리게스가 켈트의 대이동이라는 폭풍의 눈이었습니다. 그런 비투리게스의 수장인 암비가투스는 왕국의 인구가 과밀해진 상황에서 영역의 확장을 노리는데요. 기원전 4세기 초부터 본격적인 대정복과 이주 사업을 시작한 겁니다. 여기에 따라서 약 30만 명의 켈트인들이 베크사크롬의 일환으로 대이동을 시작합니다. 여기서 베크사크롬은 타 지역의 식민지를 만들려고 인구의 일부를 선발해가지고 강제로 보내는 고대의 이주 정책을 의미합니다. 암비가투스는 크게 두 개 방면으로 침공을 동반한 대이주를 추진하기로 합니다. 각 방면의 침공을 위한 지휘관으로는 조카 벨로베수스와 세고베수스를 낙점합니다. 먼저 조카 세고베수스에게는 라인강 건너에 오늘날 슈바르츠발트 혹은 흑림으로 불리는 그 지역으로 진출할 것을 명령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도나우강 중부에 켈트족의 식민지가 건설되기 시작하고요. 이 동쪽으로도 진출하게 되는데요. 그 이야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나중에 번외편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조카 벨로베수스에게는 이탈리아 반도로 이주하라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의 일지는 우선 알프스, 구체적으로는 작은 성 베르나르트라고 불리는 지역을 통해서 파두스강, 그러니까 오늘날 포강의 북부지대를 서쪽에서 동쪽으로 따라 내려가게 됩니다. 여기는 오늘날 이탈리아 중북부의 롬바르디아 평원인데요. 거기에서도 가장 오래된 켈트인 인수브레스 부족의 정착지가 메디올라눔, 그러니까 오늘날 밀라노 북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밀라노 부근이 켈트의 이탈리아 반도 정착의 첫 번째 거점이었던 겁니다. 곧 이은 두 번째 이주민단으로 제2진인 케노마니 부족은 밀라노 부근에서 동쪽으로 더 나아가가지고 브릭시아, 오늘날의 브레시아와 베로나 지역쯤에 정착하게 됩니다. 알프스를 넘어서
롬바르디아 평원 전역의 털을 잡기 위한 켈트의 파상 공세가 본격화된 겁니다. 참고로 이 시기에 고대 이탈리아 반도에 자리 잡은 대표 민족은 이아피기아인, 에트루리아인, 그리고 이탈리아인이 있었는데요. 이들 역시도 켈트와 비슷하게 언어적인 유사성을 기준으로 한 어족으로 분류된 집단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켈트가 유입된 이탈리아 북부 평원지대는 원래 에트루리아인의 권역이었습니다. 켈트는 분파인 인수브레스, 캐노마니를 차례로 이탈리아 반도의 북부로 계속 투입하면서 에트루리아인의 영역을 침탈하기 시작해서 점차 파두스강의 북부 전역을 탈취합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밀라노의 남부로 추정되는 에트루리아의 핵심 북부 거점 멜품이라는 지역이 함락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북부 에트루리아의 몰락을 상징하는 결정적인 이벤트입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켈트계 부족들은 파두스강 북쪽에 정착하기 시작한 데서 만족하지 않고 다시 보이이족을 펜니누스 알프스, 그러니까 큰 성 베르나르트라는 그 루트를 통해서 알프스의 협곡경로로 이탈리아 반도로 투입하게 됩니다. 이 행보는 북이탈리아의 롬바르디아 평원 정착에 만족하지 않고 더욱 세력을 남쪽으로 확장하기 위한 포석이었습니다. 이 보이이족은 앞서 정착한 켈트하고 연합해가지고 로마 건국 358년인 기원전 396년 파두스강을 건너가지고 에트루리아 어족과 이탈리아 움브리아 어족의 일부 집단을 아주 오래전부터 그들이 살아온 근거지로부터 축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탈리아 반도민의 변경지대에서 점차적으로 그들의 중심지로 침투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 보이이 사람들은 오늘날의 롬바르디아 지방 남부의 로마냐에 정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에트루리아의 도시 펠시나 일대를 점유하고 그 일대를 보노니아로 개명합니다. 이 지역은 오늘날의 볼로냐 지방입니다. 그리고 켈트의 마지막 큰 물결인 제4진 세노네스 부족이 알프스를 넘어오게 됩니다. 이 세노네스 부족은 일종의 본대로서 이탈리아 동해안, 그러니까 아드리아의 연안 지역에 정착하게 됩니다. 켈트의 행보를 종합하면은 그들은 이탈리아 북부에서 한 분파가 들어와가지고 정착하고 그 이후에 다시 다른 분파가 들어와서 다른 지역을 공격해서 그 지역에 연쇄적으로 정착하는 방식으로 세력을 야금야금 확대하면서 단순히 내륙뿐만이 아니고 이탈리아 북부의 동서부 해안까지 그들의 영향권 안에 두게 됩니다. 엄청난 수의 켈트 집단이 남아가기도 했지만 에트루리아가 너무 쭉쭉 밀리는 느낌이 있는데요. 사실 에트루리아는 켈트의 남하 시기인 기원전 4세기 이전까지는 이탈리아 반도의 최강자였습니다. 이탈리아 반도의 서해와 동해, 그러니까 해상 패권을 단단히 장악했는데 이탈리아의 서해인 티레누메의 패권은 카르타고와의 연합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었고 동해 아드리아에서는 해적으로 활개를 쳤습니다. 그리고 한때는 라티움족의 핵심 터전인 로마를 지배하기도 했고 이탈리아 서남부인 캄파니아까지도 식민지로 개척했습니다. 그런 그들이 기원전 4세기 초쯤 돼가지고 마치 약속이 난 듯이 서남부로부터 로마, 동남부에서는 삼리움, 그리고 북쪽으로부터는 말씀드린 켈트족으로부터 협공을 받으면서 반도 중서부 지방의 작은 세력으로 움츠러들게 됩니다. 이 당시 에트루리아의 몰락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자면 에트루리아와 카르타고는 협응체제를 통해서 그리스의 해상 세력을 압박했었는데요. 그중 한쪽 날개인 카르타고가 페르시아의 그리스 침공에서 페르시아를 지원했죠. 근데 전쟁이 페르시아의 패전으로 끝나게 되면서 에트루리아 카르타고 연합의 한쪽 날개인 카르타고가 꺾여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지중해 동방의 해상 주도권이 그리스 세력 쪽으로 크게 기울게 됩니다. 근데 카르타고의 몰락으로 정작 크게 피를 보게 된 거는 에트루리아였습니다. 그건 범그리스 해상연합과 인접하면서 가장 눈에 가시웠던 게 에트루리아 해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정작 카르타고는 상대적으로 지중해 서방에 위치했기 때문에 그 피해가 크지 않았죠. 에트루리아는 그리스계 해상 세력의 시칠리아 해역 봉쇄로 시칠리아 서쪽에서 천천히 세력을 회복하고 있었던 카르타고 세력과 고립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당대 그리스계 도시였던 시라쿠사의 군주인 히에론이 에트루리아 함대를 쿠마이에서 결정적으로 격파하면서 중요한 타격을 받게 됩니다. 이후로도 시라쿠사는 에트루리아의 해적 활동을 압박하고 각계격파하면서 기원전 5세기 중반에는 이스카야 섬을 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탈리아 서남쪽의 캄파니아 지역에 식민지를 개척했던 에트루리아가 모체인 북쪽의 에트루리아와 차단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됩니다. 참고로 이 과정을 통해서 에트루리아의 위협 속에 있었던 로마의 숨통도 덩달아 트이게 됩니다. 그리고 시라쿠사의 에트루리아 박멸을 위한 공세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디오니시오스 시절에도 이어지게 됩니다.
그는 신병기 개발에 몰두해서 유럽 세계 최초로 쇠뇌인 가스트라페테스를 탄생시킨 것으로 유명한 군주인데요. 이 쇠뇌를 통해서 힘이 부족하거나 숙련도가 낮은 궁수도 강력한 활을 발사할 수 있게 됩니다. 그의 군대는 이러한 병기의 힘을 빌어서 에트루리아의 정착지와 무역 항로를 꾸준히 공격하면서 더욱더 에트루리아 세력을 위축시킵니다. 그러다가 이후에 이 디오니시오스가 죽으면서 간신히 에트루리아가 한숨을 돌리게 되는데요. 근데 이때 오랫동안 서쪽에서 힘을 위축하던 카르타고가 기지개를 켜고 다시 세력권 확장에 나서게 됩니다. 시라쿠사는 에트루리아를 집중적으로 짓누르는 사이에 다시 거대해진 카르타고의 위협에 대항하고 이미 세력이 많이 미약해진 에트루리아 함대는 이제 미우나 고우나 시라쿠사가 카르타고 함대에게 제압되게 되면은 그 다음으로는 자신들의 멸망이 자명한 상태였기 때문에 순망치 않은 논리에 의해서 불과 18척의 배로 어제의 적인 시라쿠사와 연합하게 됩니다. 이로써 과거의 맹위를 떨쳤던 에트루리아 카르타고의 해상연합은 와해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의 역사에서 카르타고가 로마 제국과 지중해 패권을 두고 싸웠듯이 카르타고는 점차 해상 세력을 다시 회복하지만 에트루리아는 결국 누적된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여기서 패권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이야기를 종합하자면은 표면적으로는 그리스 세력과 페르시아의 충돌이었던 페르시아 전쟁이 이권이 달린 주변 세력의 참전을 자연스럽게 불렀고 전쟁 결과가 마치 나비효과처럼 에트루리아의 몰락을 부른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처럼 흥미롭지만 다소 씁쓸한 역사의 불규칙 바운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이어서 이렇게 약화된 에트루리아에게 남방의 로마마저 도전해오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흥미롭게 들으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까지 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가지 이야기 남겨주시면 최대한 피드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